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우로 여의도 면적 96개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자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수도권과 충북권에 200mm 이상의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경북 문경의 폐광이 붕괴하면서 중금속에 섞인 침출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광이 전국에 5천 개나 방치돼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차 범위 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래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전역에서 전세 매물이 18%나 급감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울 평균 전세값은 곧 5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41명을 차지했습니다. 올해에만 택배기사 7명이 과로사할 정도로 택배기사들이 업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까지 생겼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 장마가 주춤하고 더웠죠. 내일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에는 모레까지 많게는 200mm 이상 폭우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직 비 피해 복구가 안 된 곳도 많은데 말이죠. 특히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집도 침수된 마당에 밭까지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폭우 때 영산강 옆 들녘의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붕만 남아있고 주변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빠지고 난 비닐하우스 안은 처참합니다. 진흙투성이에 그나마 달린 멜론은 썩어서 뿌리채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뒀는데 고스란히 버려지게 된 겁니다. 어제 마르라고 한두 분이 못 쳤어요. 11시까지. 아침 새벽에 나와갖고. 그나마 일손을 지원받은 곳은 사정이 났지만 이 외곽 쪽 비닐하우스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깨와 고추는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몇 억씩 들어갖고 시설하우스 한 놈에 이자에 그 나가도 못하고 다 망해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도우러 찾아온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 달 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다시 어제 전화해서 못할 것 같다 말하고 그냥 도와드리고 나중에 뭐 직장 다시 구하든가 해야죠. 아이고. 농가주택도 침수돼 이제서야 겨우 살림살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을에 심을 마늘씨도 물에 젖었고 양식으로 쓸 쌀도 버려야 합니다. 노인이 홀로 집안을 챙기느라 논밭은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집이 가만 시달려갖고 가보도 못 오고 있는데 살고 싶은 심정이 아니에요.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2만 4천여 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유역 인근도 피해가 컸죠. 급기야 수해 지역 지자체들이 댐 관리 실패로 물난리가 났다며 줄줄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잘못돼 그랬다고 했지만 이를 들은 기상청 바로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에 섬진강권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한 직원이 들어와 사장과의 면담을 5분만 언론에 공개하자고 하자 단체장들이 반발하며 구성이 오갑니다. 왜 나가라고 하려고 온 거예요? 비밀 얘기를 하려고 아니다. 우리가 비밀. 섬진강댐 인근 5개 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인칠과 남원에 섬진강댐 방류량은 초당 20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급격하게 오르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초당 1,868톤까지 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로 높아진 시점에 물을 긴급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계속 탐수만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남원 금지 제방이 터져버리고 곡성도 제방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 것 아니냐. 자치단체장들의 성토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국가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네가 하루 종일 피해를 봐라. 이어 수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환경부를 찾아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집중호우로 경북 문경에 폐광이 붕괴돼 주택을 덮치고 그 안에 있던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유출됐습니다. 폐광 침출수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어 심각한 환경 위험이 우려되는데 전국엔 이런 폐광이 무려 5천 개나 방치돼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세 채가 돌무더기에 파묻혔습니다. 산에서는 역한 냄새와 함께 뽀얀 빛깔의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마을 위쪽 산에서 석탄을 캐다 1995년 문을 닫은 장자 폐광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장자 폐광의 입구는 산사태로 붕괴하면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는데요. 갱도 내에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출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폐광 역시 산사태로 입구가 막혔고 침출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침출수는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낙동강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순물이라든지 그 안에 강구 내에 그 썩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불안하죠. 이처럼 방치된 전국의 폐광은 5,400여 곳. 집중호우로 유출된 침출수가 강과 땅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딱히 대책도 없습니다. 거기를 막거나 하면은 다른 데서도 흘러나오거든요. 이름 모르는 무명강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확인이 돼서 자들은 5,544개로 그렇게. 환경오염의 지뢰처럼 전국 곳곳에 깔린 폐광이 산사태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강원도 철원군 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른바 민통선 안쪽 마을을 군이 일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장병들이 물에 잠겼던 집을 닦고 씻어내느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창문을 갈아 끼우고 물에 젖은 벽면을 쉴 새 없이 긁어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전제품을 꼼꼼히 씻어내다가 잠시 숨을 고르며 구슬땀을 닦아봅니다. 700mm가 넘는 폭우로 출입이 제한됐던 강원 철원군 민통선 마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침수 피해를 입은 한 가정집입니다. 여기 담벼락을 보시면 물이 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 폭우로 이곳 일대가 물에 완전히 잠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갯벌처럼 변해버린 농가를 복구하는데 군 장병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비가 많이 들어와서 땅을 파내며 과일을 줍고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막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하우스 규모가 600평인데 전체가 다 매몰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작물이. 이 마을의 물난리는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마을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군청 측은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회의를 거쳐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우선 지자체니까.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가 벌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열흘 뒤면 손님과 흥정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듯한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덕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변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강이고 육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빠지고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닷새째.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면서 장터가 점차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화개장터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만 3,600명이 넘습니다. 빨리 복구돼서 회복돼서 상인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장사 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들은 열흘 뒤면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던데 지금 오늘 정도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장사 하겠다는 희망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만 남긴 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 5일장 시장도 수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설된 지 올해로 환갑을 맞은 구례 5일장 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응급복구가 90%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구경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살맛이 나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손길이 모이면서 상인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서울 11개의 한강공원도 다 물에 잠겨 통제됐었죠. 오늘까지 여의도와 난지 등 6개 한강공원이 다시 개방은 됐지만 진흙밭으로 변해 복구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산책로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살수차들은 강한 물줄기로 바닥을 씻어냅니다. 다른 한강공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물이 빠지고 드러난 바닥에는 페트병과 비닐봉지 등 쓰레기들과 나뭇가지가 섞이면서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1분 1초가 모자랄 정도로 분주히 쓰레기를 분리해내지만 유독 길었던 장마만큼 복구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가 좀 길긴 길었는데요. 지금 한 4km, 한 3km, 4km는 남은 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정도까지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해 산책로와 풀숲이 구분되지 않는 곳은 물론 불어난 강물이 빠지지 않아 여전히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네, 한강공원 인근의 산책로입니다. 굵은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강물이 넘쳐서 제 무릎 높이까지 차 있는데요. 저 뒤로는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복구 작업을 마친 난지와 잠실 등 5곳의 한강공원이 다시 문을 열면서 시민들은 오랜만에 한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랑 오랜만에 난지 한강공원에 와서 자전거를 타니까 시원하고 답답함이 풀렸어요. 비가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지난 2일부터 통행이 금지됐던 잠수교도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다 빠졌지만 표지판과 경계석 등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여서 정비 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당분간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물이 불어난 잠수교에 고립됐던 외국인 학생들이 CCTV 덕분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죠. 당시 긴박했던 모습을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밤 서울의 잠수교. 폭우가 쏟아져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바짓단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방이 물로 막힌 탓에 나갈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당시 잠수교 북단에서 반포 방향으로 걸어오던 14에서 16살의 학생들이 고립된 건데 모두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립됐던 잠수교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이 빠졌지만 당시엔 아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기둥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과 공무원들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즐겁게 자기네끼리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후에는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폭우가 이제 쏟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천 같은 게 넘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많이 보람을 느끼죠. 늦은 시간까지 작은 움직임까지 꼼꼼히 챙긴 공무원들의 모니터링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 구룡강이 홍수로 범람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라인 등도 물에 잠기면서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인근 구룡강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고 물탱크와 방수로 등도 침수됐습니다.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물을 담아놓는 댐과 경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장이 모두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시설 모두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8일 이후 범람한 물이 빠져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중요 시설들은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원자로는 냉각탑 폭파 후에 강물을 끌어다가 냉각을 하고 있었는데 펌프하우스를 제 시간에 고쳤으면 냉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군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일주일 만에 854mm의 비가 내리는 등 최악의 홍수 피해를 기록한 2007년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60%에 달하는 1,53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일 거란 분석을 내놓은 상황. 코로나19에 이어 호우 피해까지 겹쳐 식량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독한 장마가 끝을 보이면서 이곳저곳에서 복구가 한창이지만 이미 성수기를 놓친 휴가지 상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펜션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근처 식당에선 손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안 잠기면서 끊어져 버린 다리 밑 도로가 모처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근처 펜션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수기에 물폭탄을 맞아버린 주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돈 다 내자지 환불로. 아우 속상 거는 뭐 말도 못해. 올해는 장사가 끝났지 뭐. 7월 20일께부터 8월 15일까지 장사가 최고 잘 될 텐데 이래 아프니까 뭐. 직접 수해를 입지 않은 곳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 계곡가는 인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 썰렁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전화로 설명을 해도 다 전체 가평이 피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문의가 와요. 거기 괜찮냐고. 여러모로 올해는 좀 힘들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근처 식당까지 이어집니다. 16년 동안 살면서 처음 봤어요. MT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주변 음식점들도 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많죠. 최장 기록을 남긴 이번 장마는 주말쯤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직격탄을 맞은 휴가지 상인들에겐 한숨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사상 최장 장마에 과일, 채소 같은 농산물 값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값도 뛰고 있습니다. 바다로 배가 나가지 못하면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같은 수산물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면서 수산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합니다. 비싸니까는 많이 못 사다 주고 별로고 별로가지고 너무 사다 주는 거죠. 무엇보다 기나긴 장마에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여기 250g짜리 먹갈치는 2주 전 2,500원에 팔렸지만 지금은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800g짜리 은갈치는 찾아보기도 어려운데요. 마리당 3만 원에 팔던 것을 지금은 4만 원 훌쩍 넘게 사서 이익도 못 남긴 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써와가지고 경멸하는 겁니다. 내가 답답하지. 나는 얼마짜리 사왔는데 손님들 적은 거 보고도 큰 것도 그대로 가격을 매겨주라 이거지. 손님들 모르죠. 2주간 도매시장에서 고등어 경매가가 55%, 은갈치와 오징어도 26%와 29%가량 값이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대형마트에도 오늘부터 일부 품목의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일시적 조업 차질을 빚고 있는 수산물과 달리 긴 장마로 가격이 뛴 일부 채소류는 장마 이후에도 폭염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에 대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일부는 미리 수확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농협이 오늘부터 수익 감소를 감내하며 호우 피해 농산물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래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거든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2016년 10월 이후 199주 만입니다. 통합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도가 올랐고 서울에서는 39.8%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연령별로도 30, 40대를 제외한 20대와 50대 이상 모두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중도층 이탈, 그리고 수해 복구 과정에서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보여준 그 행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른 통합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현명함이 결국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반면 여권의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능력도 겸손함도 잃었다고 비판했고 임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말하기 전에 유감 표명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길게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청와대는 여론조사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진보층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야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 중에 찍힌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때 아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의원과 보좌진 등 민주당 관계자 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최근 결정된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정부하고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돌아가면 이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지급해주고 현실화 시키도록. 연일 호남에 구애 중인 미래통합당도 지도부 등 28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전북 남원 수해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민주당이 수해 피해에 대응하는 게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난 구호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렸지만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어도 3, 4배 이상 올려야 200만 원 가지고는 뭐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제대로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공개한 김정숙 여사의 수해 현장 사진을 두고 정치권이 때 아닌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SNS에서
하이힐을 신고 재난 현장에 나타났던 멜라니아 여사와 대비되는 김 여사의 모습을 칭찬한 데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도 의미를 부여하자 야권에선 친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웅래, 김종민 의원은 이달 말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을 1호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등 강도 높은 정치개혁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보여주겠다면서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 사흘 만에 꺼냈던 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이 정책 1호로 추진합니다. 당 정강정책 개정특별위원회는 새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10대 정책 주제와 33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또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하겠다며 부동산 폭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언급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도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총선 백서도 발행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을 참패 원인으로 꼽아 당 차원의 사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우리가 또 이 사죄는 해야 된다는 거. 새 정강정책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 방안으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습니다. 그 사이 시장의 우려대로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보름 전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 9천 건이었는데 오늘 확인된 매물은 3만 1천 건으로 18%나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중랑구와 은평구는 감소폭이 40%에 달했고 구로와 강북구도 30% 넘게 매물이 줄었죠. 반면 월세 물량은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천구의 월세가 5% 이상 가장 많이 늘었고 중구와 영등포구, 강동구와 용산구도 보름 전보다 물량이 늘었는데 이처럼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원에 육박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는 이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더 비싼 곳도 속출했습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은평구의 2,6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현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가구의 전세 호가는 6억 원. 2017년 공급 당시 분양가인 4억 7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습니다. 새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 통상 전세값이 내려가지만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이 분양가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입자를 드리면 4년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주인들분께서 전세값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죠.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한 서대문구의 이 아파트 역시 전세가가 분양가 위로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대출과 잔금을 치러도 돈이 남는 겁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년 동안 5천만 원 뛰어 5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02% 올라 상승폭이 지난주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한 7.10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력한 최종 병기라고까지 표현하며 앞으로 지자체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위헌 여부를 놓고 야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제안한 겁니다. 공포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최강수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저희가 검토하게 됐던 거죠. 토지 소유 편중이나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다른 지자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유재산처분권이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했던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합헌 판결이 2번이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미 서울 용산과 강남, 송파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운전기사와 또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완강히 저항하다가 결국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 정류장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그대로 여러 승객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탑니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는 모습인데 하차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20여 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 이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완강히 저항하다가 제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5일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은 이 해당 시 의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맞섰고 결국 피해자 측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직원이 악수를 받아주자 남성은 여직원의 팔뚝을 살짝 움켜잡더니 어깨를 감쌉니다. 여직원의 어깨를 팔로 감싼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엔 계산대 앞입니다.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지난 5일 밤 일어난 일인데 해당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시의원은 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피해 여성은 해당 시의원이 지난 11일에도 술자리를 강요했고 또 다른 여직원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지만 시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합니다. 저는 성추행한 적 없고 개업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장사를 잘하라. 어깨 두 번 톡톡 두드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다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란다면서도 성추행 의혹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중 처음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했는데 피해자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방조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제가 알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소명하고 또 피해자로부터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4년 동안 20여 명에게 인사고충 등을 호소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전현직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그제 피해자와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 소환입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처음 소환된 겁니다. 윤 의원은 정 의원과 그 전신인 정대업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쉼터 건물을 고가로 매입했다,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와 쉼터 취득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회계 담당자 등을 여러 차례 소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불거진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지금껏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전공의 9천여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지난주 금요일에 휴진했었죠. 내일은 의사협회가 파업을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추진율이 30%를 넘으면 강제로 업무를 재개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의협은 한 곳이라도 업무 정지를 당하면 모두 다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반격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내일 하루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예고한 파업 참여 대상은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사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인력만 제외합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24.7%고 전공의는 96%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전공의 하루 파업 참여율은 75%였습니다. 의협과의 협상에 실패한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휴진 의료기관이 30%를 넘으면 강제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5일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파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 민간 의사들인데요. 뭐 정부에 소속이 됐다든지 지금 뭐 어떤 의무를 갖고 복무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일 하루 파업 이후에도 의협의 집단 행동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방역 당국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했을까요? 신규 확진자 56명, 이 중 수도권에서만 41명이 나오자 감염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인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 시장. 많은 사람이 찾는 커피 전문점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여러 명이 함께 수업받는 학교까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거나 6월 방문 판매 업체나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파와는 다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다 다수가 모인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할 경우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난 주말 30명이었던 영시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오늘 47명으로 늘었고 이 중 수도권만 41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시설과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포함해 연휴와 여름 휴가도 감염 확산의 위험 요소로 보고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면허 불태워버리겠답니다. 면허를 불태우겠다. 어감이 굉장히 셉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쓴 표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총파업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개인 SNS에 올린 건데요. 의사협회 측에서도 해당 글의 링크를 기자단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공식 입장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하고 관련이 된 거죠? 네, 정부가 내일 파업률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의미로 올린 글입니다. 이미 지난 7일 부산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했죠. 이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병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 재판을 통해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치가 의사들의 파업 참여를 막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최대집 회장은 실제 이런 징벌성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13만 의사회원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서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14일 동안 다 같이 업무를 정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면허증을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진료를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요. 면허증을 훼손한다고 해서 효력에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저런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의상을 갖진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동네 병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리를 비우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신해 비상 인력을 가동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외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네, 어쨌든 환자는 또 불편해지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또 내일 특히 아프거나 다쳐도 안 되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광복절 집회 금지입니다.
서울시내 모두 다 금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휴일인 만큼 광복절 당일 26개 단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들에 대해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 시장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네. 이 서울구청장 협의회도 이에 맞춰서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22만 명이 모인다면 뭐 걱정이 되겠습니다. 네. 단체들 모두 다 서울시 결정에 뭐 수긍을 했습니까? 네, 이미 2차례 집회 요청 공문이 발송된 상태인데요. 이 대부분 단체는 다시 날짜를 조율 중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가 경북궁역 인근에서 2만 명 규모 집회를 벌인 뒤 왕복 행진을 예고했고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우리공화당 등도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안군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굳이 이날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보수단체들은 정치 방역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 금지 명령이 결국 본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집회 현장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전파 경로 중 집회 현장에서의 전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집회를 그래도 강행한다면 불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 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 이 집회 금지 명령 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49조도 적용되면서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만약 강행된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꼭 광복절만 날이 아닌데 말이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의 제자는 지난번 딸의 같은 학교 친구와는 달리 서울대 학술 세미나에서 딸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장 기자입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09년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반영한 건데 허위 공문서 작성에서 위조로 혐의가 바뀌었고 재판부는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일부 관련 보도에 조 전 장관은 SNS에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변경된 공소장은 인정하면서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공소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도 정 교수가 증명서 발급 때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위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제자로 딸 조 씨가 인턴을 했다는 서울대 학술 세미나 진행 담당 김원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교복을 입은 조민 씨를 본 게 맞다며 아빠가 조국이다라는 말을 듣고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올해만 택배기사 7명이 과로사했다는 걸 아십니까? 1분에 1개꼴로 배송을 해야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추가 근무는 또 일상이거든요. 가족까지 동원할 정도지만 물론 이 가족들은 또 무급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택배기사 유성욱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유 씨가 맡은 지역의 택배 물량을 고르고 다시 주소지별로 동선을 고려해 트럭에 옮기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배송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 들고 배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전 11시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밥은 배송 걱정에 허겁지겁 먹습니다. 오늘 하루 처리해야 할 물량만 350개.
제 시간에 끝내려면 1분에 1개꼴로 배송해야 하는데 오늘같이 폭우라도 쏟아지는 날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비야 좀 그쳐라.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결국 아내까지 일손을 보탰지만 힘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배송은 출근 17시간 만인 오후 11시 넘어 끝났습니다. 신랑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손이 정말 다 일해요. 올 상반기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만 7명, 노조가 주장한 사례까지 더하면 12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3시간의 과중한 노동 강도에 5명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나오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에게 주 5일 근무나 휴가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평일날 쉬는 날이 만약에 있었으면 미리 병원에 가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일요일날 그날 간 거였거든요. 갔는데 좀 늦었죠. 급기야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노조 측 제안으로 국내에 택배 산업이 도입된 지 28년 만에 내일 하루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됐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택배 없는 날로 택배기사들이 모처럼 사흘 연휴를 누리게 됐다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밀린 택배가 그대로 쌓여 다음 주에 물량 폭탄이 예상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없는 날 덕에 5년 만에 가족여행을 가게 된 택배기사 이광영 씨. 휴가가 설레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연휴 동안 쌓일 물량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택배가 없는 게 아니라 밀리는 겁니다. 200~300개는 하루에 다 쳐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주일 내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그나마 하루라도 쉬면 다행. 강제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4대 대형 택배사 외엔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 택배사조차 영업소마다 처리할 물량이 많다며 17일 임시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사회 가시는데 우리만 일하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황당하죠. 이들 물량들을 어떻게든 그냥 기사들에게 넘기고 기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지금. 하지만 이들이 영업소 방침에 항의하기도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택배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대부분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영업소와 계약을 갱신하는 만큼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배정된 물량을 줄이려면 맡은 지역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물건만 안 할게요가 아니라 그 관련 구역을 앞으로 안 할게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수기에 돌아가거나 이러게 되면은 수익이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하루짜리 단발성 휴식이 아닌 택배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양재치 정치국원이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한국과 관계를 다져놓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장관격인 왕이 외교부장보다 중국 내 권력 서열이 더 높은 인물입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재치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찾는 건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외교장관격인 왕이 외교부장보다 중국 내 권력 서열이 높은 인물로 카운터파트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과 함께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포섭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덜 받도록 가까이 두는 것이 중국 국익의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교류에 물꼬를 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문제를 비롯해 사드나 화웨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중국의 요구가 거셀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방역이고 하나는 경제. 그게 아마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해리스 의원과 첫 공개 연설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섭게 맹공을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부통령 지명 이후 민주당 대선 캠프엔 하루 만에 310억 원, 역대 1일 최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마스크를 쓰고 나란히 무대로 향합니다. 첫 공개 석상이지만 코로나19 탓에 청중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쳐놓은 미국을 재건하겠다며 함께할 적임자로 해리스 상원 의원을 한껏 띄웠습니다. Kamala, as you all know, is smart. She's tough. She's experienced. She's a proven fighter for the backbone of this country, the middle class.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His delusional belief that he knows better than the experts. All of that is reason. And the reason that an American dies of COVID-19 every 80 seconds. 바이든 후보 캠프는 해리스 의원의 출생과 이력을 내세운 첫 대선 광고를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First of all, is the answer yes? The answer is absolutely yes, Joe, and I am ready to work. 민주당 후보들의 광폭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빠졌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지 20여 분 만에 해리스를 겨냥한 정치 광고까지 내보내며 비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Kamala Harris ran for president by rushing to the radical left. I think she's going to be a big failure, and I look forward to the debate between her and Mike Pence because I think he'll. 민주당의 러닝메이트 발표로 양당의 경쟁 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 도중 갑자기 중국에 화가 난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선은 2달밖에 안 남았죠.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는 잦아들질 않고 있죠. 화살을 돌릴 때가 필요했던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돌연 자신은 중국에 매우 화가 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They let this horrible disease, they let this horrible plague come into our country and come into the world. And they should have been able to stop it. They stopped it from going into China.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가 좋았지만 이제는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500명에 육박해 5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미의 상황도 악화 일로입니다. 인구 3,300만 명의 페루에서는 지금까지 49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아르헨티나의 누적 사망자는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페루는 어제 하루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발생 순위에서 각각 4위와 5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여자 골프의 중심은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내일 개막하는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 LPGA 대회를 능가하는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미일 투어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이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 한데에 모였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하늘과 신지혜, 국내파 선두 주자인 박민지와 최혜진, 박현경, 미국 LPGA 투어에서 뛰는 이정은 식스와 김효주까지 이들이 프로에서 거둔 승수만 해도 합쳐서 130승에 달합니다. 최혜진과 이정은 식스, 신지혜는 첫날 한조에서 소속 투어의 자존심을 걸고 대결합니다. 네, 오랜만에 국내 시합 나온 만큼 제가 물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제가 또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때 제가 마지막 경기로 출전해서 우승했던 경기여서 KLPGA로서 되게 꼭 이기고 올 수 있도록.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몇몇은 유례 없이 LPGA 투어 대회에 맞먹습니다. 세계 랭킹 35위 안에 드는 선수가 10명이나 포함돼 같은 시간대에 열릴 LPGA 스코티시 오픈의 11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번 대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스타들이 펼칠 샷 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장마가 쉬어갔지만 그 자리를 폭염이 대신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다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막바지 장맛비가,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오며 내일 서울은 한낮에도 28도에 머물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더 뜨겁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6도를 가리키며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중부지방은 강한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에는 집중호우가 우려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쪽에 올라가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활성화되는 건데요. 적은 움직임으로 좁은 곳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에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낮에는 충청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막바지 장맛비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트럭 뒤 화물칸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죠. 멕시코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코로나19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트럭을 이동 교실로 만들어 하루 2시간씩 운전을 해서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발달 장애 아이들을 찾아가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특별히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분, 참 스승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